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이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모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모는 좋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 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내외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내외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서내외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서내외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서내외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서내외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서내외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되니까 바로 들여보내 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예,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서내외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서내외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서내외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서내외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서내외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모와 동서내외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서내외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의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 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점점 쌓여만 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피하려 하자 부모님도 나중엔 눈치를 채셨는지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최근 들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일부러 피하는 거니?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얼굴 좀 보자고만 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질 않고 있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뭐가 불만이길래 오지 않으려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얼굴 안 볼 이유가 딱히 없잖니. 이유가 없다고요? 그동안 이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은 줄 알아요? 엄마야말로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얼굴 볼 때마다 돈 말곤 할 말이 없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용돈 부족하다면서 등골 빼먹은 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러려고 저를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가 왜 찾아뵙지 않겠어요? 저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각각 통장을 내미시더니 내년에 결혼기념일로 여행 가고 싶다며 이 사람에게 적금을 들어야겠다고 눈치 주셨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희가 은행도 아닌데 왜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여행 가는 것까지 챙겨드려야 하죠? 통장을 얼굴 앞에 내밀면서 아빠 통장에 200만 원,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매달 입금하라면서 생활비는 또 따로 요구하셨잖아요. 이희가 저와 결혼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빠, 엄마 돈줄 마르지 않게 힘들게 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같다며 평생 돈만 바치다가 떠날 것 같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드리고 있는데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그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더니 이젠 이 사람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작정이세요?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곤 드리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아빠 엄마 사치 부리는데 더 이상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그이 눈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네? 뭘 얼마나 받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냐? 다른 집안들은 사이가 알아서 신경 써준다더만. 통장을 내밀었을 때의 우리 입장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오죽했으면 너희들한테 손을 벌렸겠냐고.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마.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만.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으려는 딸도 문제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오서방한테도 너무 크게 실망을 했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았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늙으면 세상 떠야지. 너희들한테 괜히 피해만 줘서 미안하다. 뭐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부모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고 상황이 정말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은 부모님이 하셨는데 저희를 미안하게 만들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실망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잡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듯 보였지만 남편과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엄마는 저희를 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했는데도 붙잡으려 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죠.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네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셨는지 아세요? 그 돈 안 쓰고 모으셨으면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는 사셨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장인 장모님께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준비하라는 말 아니신가요? 혜경이를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두 분은 저희만 보면 돈 얘기만 꺼내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테니 알아서 살아 가십시오. 오서방, 자네 지금
우리를 굶길 작정이야?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나이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생활비까지 끊어내겠다고?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럼 내 딸은 다시 되돌려 받겠네.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넘긴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큰맘 먹고 넘겨준 건데 꼴랑 5년 받아먹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털어놔? 자네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은 혜경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었어. 덕분에 내가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 엄마 아빠가 돈 좀 모을라 치면 뺏어가고 없는 이유 만들어서 다 털어갔잖아. 지금까지 네가 병치레 안 하고 자라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괜히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 최대한 부유한 집안에 보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둘이 탈이 나준 게 누구 덕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둘은 선자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힘들게 만들어준 인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인연을 끊겠다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사돈 분들 여기로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혼까지 절차 밟고 여기서 인연 마무리 짓자고. 뭐해? 사돈 어른한테 전화하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빠가 뭔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 마라 하세요? 선자리 봐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저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불러서 양가 집안 난장판 만들려고요? 이런 걸로 저희를 겁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부모님과 남편은 쉬지 않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격해진 감정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가족 모두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석고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에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참에 잘 됐다면서 현관문을 활짝 여셨고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양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셨는지 과일들과 여러 가지 야채들을 들고 계셨던 걸 떨어뜨리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아빠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급하게 남편과 아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아주 짧게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는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결국 저희가 느끼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대를 꼽으면 되겠어요? 아들, 너는 5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삭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미리 얘기를 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줬을 거 아니니? 사부인, 저희도 제 아들 막 키운 거 아니에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데만 수억이 들었다고요. 이런 능력 있는 제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셨으면 당신 딸의 인생길이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똑같이 힘들게 자식 키워왔으면서 돈을 바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돈분들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처럼 해야 되겠네요. 능력 있는 제 아들 데려가셨으니 그만큼 저희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5년 동안 받아가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딱 2배 올려 받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몰래 제 아들에게 받아가신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이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배라뇨?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요?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심인데 어떡하죠? 왜 사돈분들은 내 아들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셨으면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금액의 2배를 주시던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하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당황하셨는지 금세 꼬리를 내리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받았던 돈들은 전부 다 소모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2배를 요구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모가 내민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면 2번 다시 자식들 앞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채 결국 돌아가셨네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셨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 들여 소파에 앉혀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힘겹게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또다시 있을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아들 네가 잘못한 거야. 사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돈분들이 요구한 걸 무턱대고 계속해서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 거란다. 우리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분명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돈분들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겠지만 그건 둘째고 무슨 일이 있건 절대로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테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라.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신 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도와달라는 연락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하는 순간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엄마는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을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가 글쎄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큰 걱정이다. 잠깐 집에 좀 들려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허리를 다쳐요? 혹시 생활비 받으시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너희 아빠가 지금 입원할 병원비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괜히 오서방에게 말해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너만 조용히 집에 와서 아빠 상태만 보고 다시 돌아가라. 나도 조용히 일 처리하고 싶다. 그날이 남편 월차라 서로 계획해서 쉬고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곤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친정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워낙 생각을 알 수 없는 부모님이라 또다시 무슨 계획을 세우실지 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니 남편과 제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깐 멈칫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어요. 아빠는 힘겨운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계셨죠.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무시한 채 들어가려 하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 앞으로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젠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자네 장인 상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분이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 것도 힘든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차에서 어떻게 내리셔서 휠체어에 몸을 실을 수 있으셨죠? 더군다나 장인어른 허리가 상당히 꼿꼿이 서 계신데요. 보통 허리를 다치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으려 하는데 장인어른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허리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땐 또 무슨 변명을 하실 건데요? 갑자기 기적처럼 허리가 멀쩡해졌다고 하시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혜경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연기 좀 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생활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건데 대충 눈치챘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나 같으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생활비 지어줬겠네. 혜경아, 지금 엄마 아빠가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다. 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정말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 생각은 아니지?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하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실망한 날이에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드셨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난리치는 엄마를 막아섰고 저도 남편 뒤에서 몸을 숨겨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휠체어에 손을 떼게 되면서 언덕에 있던 저희 집에서 아랫길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됐는지 휠체어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에 그걸 본 엄마가 아빠를 향해 급하게 쫓아갔고 저희도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도 휠체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빨라진 휠체어를 먼저 붙잡은 엄마가 제어를 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뛰어간 남편이 엄마의 옷깃을 잡았고 힘겹게 휠체어를 멈추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사고가 난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와서 부모님과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부모님께서 수술실로 달려오시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렸고 시모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머리에는 문제가 없어서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지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 또한 맨정신이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잃게 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의 첫마디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물어보는 거였고 시모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자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그냥 지어드렸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며 남편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사고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과거의 일들을 되돌려보니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쳤는데 대부분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욕심이 불러온 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부모님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에 두어도 찾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떠나신 분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제가 부모님의 유골함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에 안치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냐며 시설도 좋고 관리 또한 신경 써서 해준다며 두 분 합해서 최고급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길래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자 영업사원이 3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유골함을 빼서 들더니 죽어서도 사이등골 빼는 3천짜리 납골당에 뭐하러 두냐며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리쳤고 순식간에 부모님의 유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 돈줄 빨아먹게 생겼다며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깨진 유골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유골함을 뺏어 들었을 때 부모님 소지품들도 납골당에 진열을 하려고 함께 들고 있던 소지품들까지 전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시모가 굳어져 버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쥐어든 채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길래 저는 그런 모습에 당황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돌려 세우시더니 옷깃을 풀어 헤쳤고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해서는 뭐 하시는 거냐고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옷깃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를 덥석 안으시면서 오열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장소에 사돈분들 말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전에 나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출산을 했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의 집안에서 나를 격하게 반대를 했고 나는 너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간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찾으려 했지만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고 너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 보내야만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기 위해 여러 기간을 돌아다녔지만 너에 대한 존재를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 돌아가신 사돈분들이 내 딸이 너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생사조차 할 수 없는 너의 친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이건 분명 그때 당시 너를 사돈분들께 넘겨준 것 같구나. 그리고 무언가 거래가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내 딸인 걸 확인해 보려고 옷깃을 내린 거였다. 날개뼈 쪽에 검은 반점이 있었거든. 그런데 혜경이 너도 날개뼈 쪽에 손톱만한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충격적인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모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한 채 의심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버티기 힘든데 눈앞에 저를 보며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죠. 시부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시모가 한평생 저를 찾지 못해 힘들어 했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시부도 그때 당시 전 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돌봐야 했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시부를 보고 지나가던 시모가 도와주게 되었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신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제서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막대하셨고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본인들 편하자고 저를 이용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닥에 널브러진 부모의 죄를 쓸어 담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에 바로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너무 큰 배신이었고 저를 키워준 돌아가신 부모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시모의 친딸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들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간에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